2025년의 시작은 다시 알쓸북잡과 함께.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통일교육 선도사업단이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 알쓸북잡 시즌2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담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작과 변화, 또 성장을 상징하는 해인 만큼 한반도에도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바라면서 알쓸북잡 시즌2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 알쓸북잡을 위해서 함께 또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TV를 보시면 북한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이호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의 문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쓸북잡 시즌 1에도 출동했었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좋은 전문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생산적인 토론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 국제학부에 재직 중인 박인휘입니다. 평소 연구하는 분야는 남북 문제, 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중 관계, 또 외교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곤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세계적이지 않고요. 동아시아 연구원으로 치고 들어오면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가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알쓸북잡 시즌 1을 꼼꼼하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 기획하신 박 교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고, 아까 살아남으셨다고 했는데 이 교수님 말고는 좀 바뀌셨어요. 어떤 점이 좀 시즌 1과 2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알쓸북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제목에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북은 북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우리 연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있었고, 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이랑 조금 다른 게 북한 연구자분들을 좀 더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이대에서 있는 교수들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대 밖에 있는 분들도 좀 모셔보자 해갖고 조한범, 이호령 두 분 박사님을 모셔서 아마 그랑 또 다른 형태의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요, 한반도의 정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을 뒤덮은 쓰레기 풍선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이 재난 문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쓰레기 풍선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왔는지 혹시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요. 네. 처음에 오물풍선에 시작해서 맞습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네네. 그 다음에 지금은 전단 풍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단이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서 9월 달이에요. 근데 10월부터는 원래 북쪽으로 바람이 남풍이 잘 안 불어요. 그래서 탈북 단체들이 4월부터 보내기 시작했고, 네. 여기에 이제 북한이 발끈해서 5월 28일부터 두 번 딱 정말 오물풍선, 그 지금 오물입니다. 뭐 인분, 뭐 분뇨 이런 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냈더니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인간에게 해를 끼칠 목적을 드러내고 실제로 해를 끼칠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 패착이었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오물은 빼고 그냥 쓰레기, 종이 조각 이런 거. 그러다가 11월부터는 이제 자기들도 준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비난,
남한 정부 비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자기들 체제 선전 이런 걸로 지금 바뀌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5월 말 6월 초부터 GPS 교란을 서해 NNL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 전선에서 GPS 교란을 하고 있는데 위력은 약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활동이 뒤지군 듯 조용해진 게 바로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납작 로우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흐름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도발이 있긴 했는데 쓰레기 풍선, 뭐 오물 풍선 이렇게 시작되기도 했지만 재난 문자 정말 많이 울렸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많이 네. 울렸죠. 보면은 쓰레기 풍선과 관련된 게 보면 총 5월 28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32차례를 보냈고 풍선 횟수를 따져보면 개수를 따져보면 7,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풍선이 뭐 동해 지역, 서해 지역, 뭐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지역 중심으로 재난 문자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밖에 있다가 사람들이 동시에 이 문자를 받고 하늘을 쳐다보는 걸 봤어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게 불편한 걸 넘어서 사실 좀 피해도 많이 초래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차량에 불이 난다든가 공장에도 이제 불이 나기도 하고요. 부서지기도 하고 차량이 이런 피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무감각해진 면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조한범 박사님? 이게 예를 들면 네. 고속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상상하고 번째, 싶지도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운전하다가 한번 새가 유리창에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근데 이건 떨어지면서 일종의 점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LPG라든지 이런 위험물, 그 다음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 방향만 맞으면 여기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풍선이 만주까지 간 적이 있어요. 확인이 됩니다. GPS 장치하니까. 사실 익숙해져서 그렇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그렇죠.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없는 게 사실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요. 쓰레기 풍선의 정확도도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합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풍선이 서울로 날아오는 경우가 꽤 증가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대통령실 경내나 또 국회 도서관 일대에도 이게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좀 노렸다, 정확도가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GPS를 달아서 뭐 보낸 경우가 모든 풍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7,000개에 다 GPS가 붙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부는 뭐 GPS가 붙여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일부가 뭐 같다고 했지만 또 여기에 뭐 정확도를 높였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우연성과 또 GPS 중에 일부가 결합된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풍선이 지금 제가 앞서서 한 7,000여 개 이상 정도 보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쓰레기였고 그 다음에 전단이었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보면 풍선 하나당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상 정도가 드는데 네. 7,000개 이상을 보냈으면 지금 뭐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70억 이상이 북한이 지금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걸 보내는데 70억 이상을 보냈다.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담고 전단을 담아서 했는데 그 쓰레기가 우리가 보면 수거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 내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같이 네. 있고 있어서 북한의 지금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또 캐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많은 풍선이 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풍선을 왜 계속 저렇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또 최근에 또 북한의 이러한 도발의 특징이 나오다 보면 항상 공격이 있으면 방어적인 기제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는 또 포획 드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지금 연구가 있고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풍선을 날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 지점에 가서 포획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내려오게끔 한다라든지 해서의 지금의 그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많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네. 이제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도 구비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회색지대 도발의 일부로서 이렇게 풍선을 통해서 뭐 쓰레기 뭐 해서 그 굉장히 남남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거에 또 다시 제어하는 그런 방어책도 지금 곧 조만간 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만약 역으로 북한에 대응을 해서 풍선을 날린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로는 더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독재 체제이지만 우리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풍선 물론 메커니즘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조정이 안 됩니다. 풍향에 오로지 100% 조정을 합니다. 풍향으로. GPS는 가는 위치만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향과 풍속을 네. 알면 뭐가 결정하냐면 타이머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계산하면 어디 위치쯤 됐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분리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요. 북한도 평양 시내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보내면 확률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저기에 내가 보내겠다. 그거는 풍선은 유도 장치도 없고 네. 그다음 원격 조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온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좀 더 쉬워지죠. 기술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할 하진 이유가 않는다. 없죠. 네. 하지 않는 것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보면요,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에 이제 중국이 미국 본토에 정찰용 풍선을 띄웠다가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었죠. 뭐 이것 관련해서요, 과거 냉전 시기부터 현대까지 다른 나라가 이제 풍선을 전술적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있는지 박윤희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지금 잠깐 말씀하신 중국의 뭐 정찰 풍선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네. 이제 미국 동부에 떴을 때 상황은 사실 정보를 캐간다는 차원에서는 정찰 위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재작년 그 중국 그 소위 알려진 정찰 풍선의 경우는 그때가 글쎄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남중국해 진출을 놓고서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대만 이슈를 놓고서 미국과 중국이 워낙 첨예하게 뭐 말싸움도 하고 그렇게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흔히 우리 뭐 이렇게 인지 전략으로 알려진 위협 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위협감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 신경전 차원에서 중국이 정찰 위성을 보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그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돼 있는 사례가 많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종교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내부의 어떤 민족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한반도처럼 국제정치적 이유가 주가 되어서 분단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동서독 경우 분단과 뭐 베트남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에게 풍선을 통해서 벌룬을 통해서 공격하는 걸로 더 학자들에게 더 알려져 있는 사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과 일본 사이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4년 하반기부터 45년 초의 한 기간 동안인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제트 기류를 활용해서 한 3일, 4일 만에 한 8,000km를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미국에 이제 그 상당한 양의 풍선 공격을 한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은 겨울 기간이어서 그 풍선이 떨어지는 지역이 숲이나 눈이 쌓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대략 미국에 도달한 풍선이 3%가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이게 무슨 안에 뭐 화학 무기와 같은 엄청난 위험한 게 들어있지 않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형적인 재래식 폭탄 같은 거여서 미국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희화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 북한이 보낸 이런 좀 웃고픈 요즘 표현으로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분단 체제 풍선은 동서독이 먼저였어요. 65년경에 네. 그때는 남북한보다 더 유치했어요. 그 양측이 그러니까 서독 연방군과 동독군이 심리전을 했거든요. 근데 눈 가리고 앙으로 어린 애들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하면서 군대는 뒤에 있고 애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안 했어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해보니까 이게 재미없거든요.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들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도 없고 우프기만 한 풍선을 대체 왜 이렇게 날리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풍선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안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다못해 정말 정체불명의 흰 가루만 들어가도 우리는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거든요. 글쎄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앞에서 우리 조한범 박사님, 뭐 이호령 박사 다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연 풍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렇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려면은 그렇게 자연 바람에 맡겨두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북한이 보낸 것 중에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한 50% 이상은 북한에서 터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흰 가루가 예를 들어 뭐 생화학의 그런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면 북한 내부에서 터지면 훨씬 더 자신들의 피해가 큰 거고 저는 북한이 이번 이 쓰레기 풍선 도발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에도 비슷한 도발을 했었는데 그때 넘어온 것들을 무게를 보면 한 25kg에서 30kg 정도를 달고 왔거든요. 그거는 정말 떨어져서 사람이 직접 맞거나 아니면 우리 뭐 차에 떨어지거나 하면은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번에는 특히 마지막에 그 이들이 보낸 걸 보면은 한 5kg 대부분 종이고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한국의 물질적, 인명적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생활 밀착형 도발이라고 부르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쓰레기 풍선만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이거는 딴 거 관심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관심 있냐? 그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10월부터 영어 단어가 유명했던 단어 있지 않습니까? weird하다라는 거. weird. 예,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북한은 한국의 주목도를 올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밀착형 도발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몇 분이 그걸 진짜 쓰레기를 보신 거예요. 근데 본 케이스가 우리가 가을 하늘 하면 청명하잖아요. 그 청명한 가을 하늘에 쓰레기를 봤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 또 강화도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별을 보러 갔는데 그 별을 보는데 이 쓰레기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전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괴롭힘을 주는 그런 도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기자들이 전문가들한테 뭐 전단 가진 거 있냐, 그거 어떻게 되냐, 이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전단을 주워 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생활 밀착형이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분단 체제 위험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 일상이구나.
이걸 깨우치게 한 경각심, 깨우치게 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생활 밀착형 도발 쓰레기 풍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낼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까라고 하기에는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군사학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 교수님? 앞서도 교수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일종의 비대칭적 그 정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즉각적인 타격이나 아니면은 즉각적인 피해는 없지만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런 오물풍선 또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 풍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에토스라고 보면 명분을 의미하고요. 파토스라고 보면은 정서적인 메시지, 로고스라고 보면 논리적인 메시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격양시키는 파토스적인 접근을 썼다면은 이제는 정부 비난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로고스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물을 막 넣었다가 나중엔 정부 비난형 메시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전략들이 큰 주요한 효과는 거두지 못했는데, 앞서도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좀 키운다든지 이런 형태의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풍선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물을 보냈다가 생활 쓰레기가 됐다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전단의 내용들이 우리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풍선이 성의의 선물이다라고 비아냥됐다가 나중에 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굉장히 언색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이 안에도 분명히 심리적인 뭔가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메시징 자체가 좀 더 강렬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고자 하는 전략을 읽을 수 있고요. 흥미로운 게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있으면서 이런 전략을 중지했다는 점에 저희가 좀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 쉬어가도 되는 타이밍이 됐다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예산의 문제, 자산의 문제도 사실 이제 겹쳤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의 또 파병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뭐 세계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풍선 지금 근데 쉬어가는 건가요? 그럼 다시 또 내년에 또 바람이 불면 내려오나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한반도의 기후 특성상 예.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은 동절기에는 거의 안 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풍, 예. 북쪽에서 남쪽은 1년 내내 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보내면 저쪽도 일단 안 보내요. 그러니까 올해 사단이 난 것도 네. 4월부터 보냈고 5월부터 북한이 대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긴장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아직 이 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대북 단체들이 아직 안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한 건 내년 봄이죠. 봄에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안정화될 거고 어느 쪽이든 이쪽에 대량으로 보내게 되면 네. 저쪽에 대응할 또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있죠. 그건 100%할 겁니다. 그건. 그럼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호령 박사님께서 포획 드론 같은 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봐야 되냐라고 하잖아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거는 지금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네. 풍선을 맞추려면 생각보다 곧 총알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500m 이상 안 올라가요. 네네. 첫 번째. 두 번째 중화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맞추면 낙탄이 되죠. 그쵸, 우리 민가 인명 피해가 나죠. 네. 터지면 광범위하게 확산되죠. 그러니까 지금 군은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획 드론도 있지만 레이저 무기 체계가 지금 개발됐거든요. 네. 그럼 레이저로 풍선을 지지면 그 서서히 내려오거든요. 요 작전인데 요게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조금은 안전해질 거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터트리는 건, 그 다음에 DMZ에서 넘어오기 전에 쏘게 되면 저쪽으로 낙탄되면 교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그런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네.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약간 이 북한이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뭔가 한국에 도발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면은 지난 1년간 고강도 국지 도발이나 그런 실질적인 무력 충돌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제력이 한미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창조적인 방법으로 대응도 힘들고 직접적인 한국의 피해는 적게 주는데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나름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뭐 당연히 김정은이 지시를 하면 이거 어떻게 못하면 지도자 동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 대한민국들을 혼란에 일으켰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진짜 21세기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뭔가 신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윤희 교수님, 혹시 과거 이제 동서독의 경우나 뭐 국제 정치사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이제 네. 말씀해 주셨던 60대 중반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말씀처럼 효용성의 문제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의 지적처럼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진 않지만 북한의 존재를 계속 가시하고 또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은 엄청난 효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풍선은 아니지만 그 40년도 후반에 동서독 그 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서베를린에 한 200만 사람들이 갇혔을 때 엄청난 물량을 이제 비행기로 날라서 떨어뜨리는 그 공수 작전을 폈던 적이 있죠. 한 11개월, 1년 가까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소련이나 이쪽에서는 49년도에, 48년도에 예상 진행 못할 것이다. 하루에 한 생활 물품까지 다 포함하면 4,000톤, 5,000톤이 필요한데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냈어요. 처음에는 한 3,000톤을 시작을 해서 어떤 날은 하루에 한 40회 정도까지 비행기가 가서 실어 나르는,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왔는데, 결국 한 11개월 만에 이제 소련이 봉쇄를 푸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딱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걸쳐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효용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고 보냐의 문제이다. 또 한반도 하나 또 참고할 만한 거는 확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가 조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동서독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이 불필요한 확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서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뭐 이런저런 국민은 국민들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게 많은 사건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도발의 효용성이 낮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나 민관에서도 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미디어학에서는 소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라고 하면요, 한국말로 위험 또는 위기로 번역이 되는데요. 위험과 위기는 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위기는 통제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위험으로 가면 통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면은 일반 대중은 특정 위험이나 위기 상황에서 분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오물풍선 또는 이런 북한에 보낸 이런 풍선들의 메시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조금 확률적인 계산을 하고 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정부의 주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북한에 대한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 같지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도를 좀 높이고,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오물풍선 자체가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리터러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생활 밀착형 아까 도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